네, 여러분 잘 추셨나요? 네. 저도 새벽에 일어났더니 정말 피곤해가지고 저도 잠시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좀 전에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 내용적 개념과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 그 다음에 국가의 최고법 규범이라는 기본적 측면, 그 다음에 이 헌법의 성격에 대해서 봤죠. 국내법이다, 공법이다, 뭐 이런 성격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자,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 개념을 보면, 자, 첫 번째로 고유한 의미 헌법, 두 번째로 근대 입헌지 헌법, 세 번째로 현대 복주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면, 이 고유한 의미 헌법은 뭘 의미하냐면, 국가를 조직하는 기본법으로 본래의 의미 헌법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존재한다. 자, 성문, 불문 등 어떤 형식으로도 존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인데 되게 쉬운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서 옛날 절대왕정 시대로 가보면 자, 임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임금이 있었던 시절보다 더 뭐죠? 더 옛날로 가보면 어떤 구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 시족 사회가 있는데 자,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대장이 있었고 그 대장이 뭐죠? 시족을 다스렸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뭐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대장이 혼자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대장이 자기 밑에 어떤 부하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런 부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 자기 밑에 대신 일해줄 어떤 자기 부하들인 거죠. 네.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부하들을 두고 그 부하들로 인해서 다스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어떤 스스로 인간들이 모여가면서 그 인간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조직들이 생긴 거죠. 네. 그걸 뭐 문서화했든 문서화하지 않았든 어떤 그런 조직들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오늘날의 헌법도 보면 우리나라 헌법 내용적 개념을 보면 국가의 통치 질서, 즉 국가의 권력 구조, 국가의 어떤 조직에 관한 사항들이 자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죠. 단지 뭐만 있었냐? 헌법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만 원래 헌법에 있었어요. 먼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시족사회에서 보면은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스스로의 그 안에서의 어떤 조직들이 생겨난 거죠. 뭐 그 시족을 다스리는 사람, 그다음에 그 시족을 다스리는 사람을 도와서 어떤 분야를 맡아서 하는 사람. 네, 그게 만약 그런 조직들이 문자로 되어 있든 문자로 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이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조직들이 헌법 사항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뭐죠? 네, 그런 조직들에 관한 사항들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조직들에 관한 사항들. 원래는 헌법이 그런 거였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음. 이 고유한 의미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는 기본법인 거죠, 여러분. 본래의 의미의 헌법. 자, 옛날에는 우리가 헌법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은 국민의 기본권적 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죠. 오직 헌법에는 뭐만 있었어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만 원래 헌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이런 거죠. 예전에 근대국가 이전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네. 절대왕정 시대인 거죠. 네, 절대왕정 시대에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들이 없었고 단지 헌법이란 건 뭐였냐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만 있었고 당연히 이거는 국가라고 명명하는 국가는 전부 다 있었겠죠, 여러분. 국가라고 명명되는 어떤 조직 내에서는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국가를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조직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에는 당연히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존재를 하죠. 그게 성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가는 이렇게 조직하자, 저렇게 조직하자, 또는 뭐 성문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관습이라든지 쭉 내려온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국가를 다스렸어도 그 안에서는 반드시 조직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조직이
문자로 되어 있든 문자로 되어 있든 전혀 상관없이 국가라고 명명되는 그 국가 안에서는 반드시 뭐죠? 네,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즉, 그 조직이 헌법 사항인데 그 헌법 사항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뭐 시족사이든 사람이 모여들 살던 이 공동체건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조직이 생겨나고 그 조직 사항이 자 헌법 사항이었는데 그 전에는 뭐죠? 기본권이라는 게 없었죠,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국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당시에는 헌법 사항이 뭐냐 했을 때는 그때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만이 당연히 헌법 사항이 된 거죠. 그리고 뭐죠? 국민들은 뭐 절대 왕정 시대에 절대 군주의 어떤 충실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헌법을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 개념을 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한 의미의 헌법. 네, 최초의 헌법인 거죠. 최초의 헌법에는 뭐만 있었다?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없었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원리들만 헌법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자 근대 입헌지 헌법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19세기 시민혁명 이후, 그쵸? 네, 19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나타난 시민국가적 헌법을 우리는 근대 입헌지 헌법인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네. 자, 1789년 프랑스 혁명 일어난 거죠.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온 계기는 이런 거죠,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 네, 16세기, 17세기, 18세기부터 서서히 싹 트여 있는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 뭐죠? 국민들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18세기 이런 때쯤에 천부인권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원래는 왕만이 절대 왕정에서는 절대 군주만이 자유를 가졌고 그다음에 뭐죠? 국민들은 자유를 갖지 못했죠, 여러분. 네, 이제 국민들은 절대 왕정, 절대 군주의 충실한 시민의 노릇만 했죠. 네, 거의 절대 왕정에서는 절대 군주가 최고였죠. 그래서 절대 군주만이 자유를 누리고 자 국민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자 18세기, 17세기 넘어오면서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국민들을 자각을 시키는 거죠. 나도 저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선부인권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선부인권설 뭐죠? 왕 너만이 뭐죠? 자유를 가졌냐? 너만 인간이냐?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자유를 가진 인간이다. 이러면서 선부인권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민들이 뭘 원해요? 네, 자유를 원하는 거죠. 자유. 네,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밖에 없었지만 최초로 그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플러스 근대 입헌지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최초로 뭐죠?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규정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권인 거죠. 자유. 국민들은 자유를 원했죠, 여러분. 자유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절대 왕정 시대에 살면서 자유라고는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절대군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절대군주가 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네,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뭐죠? 계몽주의 사상에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천부인권을 이제 들으면서 나도 왕처럼 같은 인간이고 나도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나도 자유를 갖고 싶다. 자유를 엄청나게 뭐죠? 국민들이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헌법 속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기본권이 들어가는데 그 기본권 중에서도 뭐가 들어가냐면 자유권이 들어가는 거죠. 자유권. 네. 이해하시나요? 자유권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자유권이 들어가면서 뭐죠? 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필히 동반돼야 되는 게 뭐죠? 재산권이죠,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등 따시고 배불러야 여러분 어디 놀러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잠깐 정말로 뭐죠? 얼른
원칙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배부르고 등 따셔야 우리가 좀 놀러 다니고 배가 든든해야 어디 뭐 놀러 다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배고프고 저녁에 잘 데가 없는데 자유가 어디 있어요? 뭐 해야 되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만큼 여러분 일을 하기 싫은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돈을 벌려면 그만큼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정말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에는 뭐가 따르냐면 재산이 따른 거죠, 여러분. 자,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자유권이 보장되기가 힘들죠,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재산이 없는데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시간의 자유를 못 누리겠죠, 여러분. 네.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번 만큼의 시간이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자유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느냐? 당연히 재산권이었습니다. 특히나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자, 이 재산권은 되게 절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자, 재산권 중에 상대적 재산권도 있고요. 절대적 재산권이 있는데 자, 절대적 재산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재산의 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당하지 않을 권리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상대적 재산권은 뭐냐면 자, 국가가 어떤 공공질서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바로 재산권의 상대적 재산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재산권은 그 재산권의 소유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상 절대 누구 외부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 자, 근대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올 때 왜 재산권이 절대적이 됐어요? 야, 내 재산 손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시겠죠?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는 절대 왕정,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절대 군주가 뭐 했어요? 국민들을 계속 자유를 빼앗고, 야, 너 여기 와서 성곽 싸라. 근데 성곽 싸게 하면서 돈을 안 줘요. 네. 돈을 안 주고 뺏어가요. 오히려 막 국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네 돈 내놔 해가지고 국가 와가지고 돈을 뺐잖아요. 하도 국민들이 절대 왕정 시대의 절대 군주에게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엄청나게 수탈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넘어오면서 계몽주의 사상, 뭐 천부인권 사상 넘어오면서 국민들이 자각을 해요. 아, 우리가 절대 군주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자유를 가진 인간이구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자, 이런 자유권을 되게 갈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야, 이제 너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지 마라 이런 거죠. 내 재산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겠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해요. 야, 니네 절대 군주인 네가 내 재산을 그동안 그만큼 수탈을 해갔기 때문에 내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너 뜻해라, 너 터치, 너 손댈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자,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이 가장 강력했고 그 자유권과 더불어서 자, 재산권, 즉 절대적 재산권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인 거죠, 여러분. 자, 이 기본권 보장 중에서도 자유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유권. 왜냐면 그 전에 하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국민들은 자유를 되게 갈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어떤 사항이 반드시 뭐죠? 들어가야 되면 권력 분립인 거죠, 여러분. 입법행정사법. 네. 입법행정사법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절대군주가 자기가 법도 만들고 자기가 재판도 하고 자기가 행정도 하면 거의 독재 권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핵심적인 그런 자유권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보장이 될 수 없겠죠. 왜냐면 절대군주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가 셀프 재판을 하는 거죠. 네, 무죄.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입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 해먹게 되는 거죠. 절대왕정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 권력의 분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권력 분립이 되어 있어야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즉 핵심적으로 근대 입헌주의헌법 때는 자유권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권력 분립이 되어 있어야 당연히 이 재산권, 자, 재산권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은 자, 자유주의인 거죠, 여러분. 자, 소국국가, 야경국가. 자, 소국국가, 야경국가가 뭐냐면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최대한 터치하지 말다 이거죠.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인의 삶에 대해서 터치를 해야 되지, 뭔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유주의.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국가를 소국국가, 야경국가 이런 거죠. 국가가 국민을 놔두면은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 이거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운전하실 때 저도 가끔씩 그런 걸 느끼는데 운전하다가 보면은 되게 앞이 막혀요. 근데 여러분 저 경찰 분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 경험상 네. 엄청 막혀요. 그래서 보면은 그 경찰 선생님이 그 컨트롤 박스 있죠. 신호 컨트롤 박스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조작 때문에 그만큼 뚫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저거 놔두면 그냥 알아서 신호가 바뀌고 알아서 사람들이 싹싹싹 피해가면서 빨리빨리 그 뭐죠? 교통의 그 흐름이 원활해질 텐데 계속해서 교통 아저씨가 와서 컨트롤 박스 만지면서 바꿔요. 막 경찰 아저씨들 막 잡고 이래요. 자, 이러면서 되게 차가 쭉 밀리거든요. 자, 그러는 것처럼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놔두면 교통이 잘 흘러갈 텐데. 자, 이런 거죠.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뭐죠? 국민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죠.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 이리 와라, 너 재산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 즉 국민도 자기가 절대 군주와 같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여태까지는 국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터치가 너무 많았잖아.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 즉, 뭐죠?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이제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 자유권적인 기본권과 재산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와 더불어서 자, 우리에게 자유주의, 즉 근대 입헌주의 특징은 자유주의로 나타나는데 국가가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 많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나를 터치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만 국가 네가 개입을 하고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노 터치해라. 노 터치 건들지 마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소국국가, 야경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대로 고상한 말로 하면 자, 소국국가, 야경국가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개인 삶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터치하는 국가가 자, 소국국가, 야경국가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복지도 하고 막 이런 거죠. 밑에서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자,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방어적 권리. 자, 이거죠. 국가로부터 소극적 방어적 권리라고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어떤 권력에 맞서가지고 내 자유를 뭐죠? 국가가 침해하는 걸 꺼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국민이 나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 네가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내 자유를 위해서 국가는 너는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거죠. 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거지만, 지금 현재 시대는 이런 거지만, 예전에 근대 입헌지 헌법 때는 원래 고유한 의미 헌법 시절에서 절대 군주가 자기의 자유를 계속 건드렸기 때문에, 뭐죠? 야, 너 그만 좀 나를 터치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둬라. 이런 거죠. 자, 소국국가, 야경국가로 변해가면서, 자, 국가로부터 소극적 방어적 걸린 거죠. 네가 나만 안 건드리면 돼. 즉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즉 자유를 예를 들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내 자유를 보장해 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다만 뭐예요? 야, 네가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를 터치하지 마라. 자, 소극적 방어적 권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음, 국가로부터 어떤 소극적 방어적 권리. 야, 국가인지가 내 재산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내가 못 먹고 사는데 복지를 이 정도 해줘야지. 이런 적극적으로 뭔가 국가에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는 어떤 거냐면 절대 왕정 시대, 즉 고유한 의미 헌법 이 시대에 국가가 하도 많이 내 삶을 건드려가지고, 야, 제발 좀 이제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죠. 내 자유 좀 건들지 마. 너는 내 자유를 건들지 마. 너는 나의 자유만 안 건들면 돼. 냅둬 이런 거죠. 네. 야, 냅둬라 이런 거죠. 나는 내 삶을 살렸다. 너 냅둬라 그런 거죠. 이 소국 국가와 뭐죠? 이 소극적 방어적 권리는 일맥상통한 거죠. 야, 내 삶을 좀 냅둬라.
내가 가진 이 권리인데 이 권리를 갖는데 국가가 네가 좀 냅둬라 이런 거죠. 니만 침해 안 하면 돼. 니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돼. 뭐 이런 거죠. 이게 소극적 방어적 권리고 지금 현대복지주의 헌법으로 넘어와서는 야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하려면 국가가 이만큼 해줘야지 뭔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극적 권리라는 거죠. 하지만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자 고유한 의미 헌법 때 하도 국가가 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냅둬라. 너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고 너만 나의 눈에 안 보이면 돼.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국가로부터 어떤 소극적 방어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죠? 자유, 네, 자유, 네, 근대의 품주헌법 때 자유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들어왔는데 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생각해보면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냅둬라 이런 거죠. 냅둬라. 내 이 자유권을 냅둬라. 너 국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만 터치 안 하면 돼. 막 이런 거죠. 자, 국가로부터의 어떤 소극적 방어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뭔가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보다는 국가 네가 내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라는 어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요? 네,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들이.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인 거죠, 여러분. 자, 형식적 법치주의가 뭐죠? 네, 형식적 법치주의가 그런 거죠. 네. 자, 법치주의라는 건 뭐죠? 일단, 네, 법치주의라는 건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자, 국민이 흔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요. 자, 국민이 법을 준수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는 국민의 준법 의무죠, 준법 의무. 네, 준법 의무라고 얘기하고. 자,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 헌법이 국가 조직 또는 국가 기관에게 부여한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자, 그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국민에게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할 때는 자,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네, 법률에 또는 헌법에 네, 헌법에 근거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법치주의 개념이고요.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형식이 있는 법. 예를 들면 오늘날에 우리는 뭐 성문법 그런 거죠. 형식이 있겠죠. 네, 형식이 있는 법, 그 법률에 기초해서 국가가 본인이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할 때는 그 형식적인 법률, 형식적인 이 법령에 근거해서 자기의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 관습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자, 형식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네, 뭐 그게 문자로 되어 있든 책 형식이든 아니면 뭐 대나무의 색이든 돌멩이의 색이든 뭔가 형식이 있는 거죠. 아니면 무슨 그림이든지 무슨 상징이든지 뭐 이런 형식적인 어떤 그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자기의 권한을 거기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당연히 형식적 법치주의겠죠. 국가가 만약에 법률이 없는 것들을 자기 자의대로 야 이건 실질적인 거지 하면서 행사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럼 실질적인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법전에 있는 것만 해라. 네, 형식적 법치주의. 자, 형식적인 법률, 그러면, 자, 법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럼 법전에 있는 것만 해라. 네, 법률에 나와 있는 것만 해라.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자, 형식적 법치주의가, 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밑에 있네요. 네. 자, 현대복지주의 헌법은 뭐냐면, 자, 근대 입헌주의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심화, 자본주의 모순 결함 때문에 현대복지주의 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이 재산권이 절대적이었잖아요. 그쵸? 누구도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는, 국가도 그 재산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돈을 잘 벌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을 엄청 벌고 아니면 뭐죠?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 개인 간의 능력 차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쭉 잘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쭉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서 부익부가 어마어마하게 심화가 되는 거죠. 즉, 뭐죠? 자본주의의 모순 결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20세기 수성 자본주의 하에
헌법이 바로 뭐냐면 현대복지주의 헌법이고, 그 복지주의 헌법의 첫 스타트를 끄는 헌법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고위안 의무헌법 때는 하도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민들이 야 초별 터치 좀 하지 마 해가지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가가지고 터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국가는 뭐죠? 최소한의 터치를 하게 된 거죠. 자, 소국 국가, 야경 국가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빈익빈 부익비가 심해지고 뭐죠? 원래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인 거죠. 안전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존립 목적은 원래 국민의 안전에 있습니다. 안전, 여러분. 네, 국민의 안전에 있는데, 분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뭐 굶어 죽는 사람, 그냥 집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현대복지주의헌법에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뭐냐? 국민의 안전 아니냐? 국가가 최소한의 뭐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자, 뭐가 들어와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자,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즉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기본권인 거죠. 자, 사회적 기본권은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즉 현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플러스에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 당연히 복지라는 게 들어옵니다. 복지, 자 복지, 자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이 복지라는 게 자 헌법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최초의 헌법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을 중시하고, 이러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행정, 입법, 사법 중에 뭐가 해요? 당연히 행정이 하겠죠. 행정이 뭐 여기다가도 돈도 주고 저기다가도 돈도 주고, 행정이 국가를 운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행정이 입법이나 사법보다는 조금 더 뭐죠?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행정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사법이나 입법도 마찬가지지만, 자, 행정이 국가의 어떤 이제 뭐 정책을 통제하고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권한도 많이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찬가지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뭐죠? 이것저것 국가를 운영하면서 행정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행정이 뭔가 하려면은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권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점 현대복지주의 헌법의 성격은 뭐냐면 자, 행정국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입법이나 사법보다는 행정이 조금 더 뭐죠?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복지를 실천하려면 당연히 입법 사법이 아닌 행정이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리고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한 참정권적 기본권의 광범위한 보장.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뭐죠? 국가의 운영에 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본권의 어떤 의식들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현대복지정법에서는. 그러면서 국민의 어떤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해서 참정권적 기본권의 광범위한 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죠? 민주적 정당 제도도 같이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민의 그런 모든 여러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이제 뭐죠?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정당 국가라는 말도 쓰잖아요. 정당 국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어디에서 수렴이 돼요? 네, 정당을 통해서 수렴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당이든지 국민의 힘이든지 자, 그런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이 되기 때문에 자, 현대복지주의헌법에서는 어떤 그 민주적인 정당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뭐 위헌법률 심판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예전에는 네, 영국인 거죠, 여러분. 네, 영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영국에서 이제 뭐 발달을 했지만 법률이 예전에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법률은 무오하다.
그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야 어떻게 법률이 잘못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법률을 심판한다는 걸 되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금이야 좀 당연하죠. 야, 이 법률 잘못되지 않았냐? 야, 이 법률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법률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못했죠. 감히 법률을 심판해 이런 게 없었죠, 요즘은. 네, 그런 거죠. 하지만 지금 뭐예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 최고고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자,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거죠. 현대 복지지 헌법 하에서는. 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도도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야,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머물러서 국가가 해야 될 어떤 일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뭐예요? 즉 부작위인 거죠. 국가가 부작위함으로써 정의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형식적 법치주의, 즉 눈에 보이는 그 법전, 법률에만 근거해서 국가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네, 국가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왜?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네. 그럼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의가 무너지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못하게 되면 당연히 정의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형식적 법치주의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법치주의, 즉 그런 형식, 법률이라는 형식, 또는 명령이라는 그런 형식 이외에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뭐 관습법이라는 게 되는 거죠. 불문법, 네, 이런 것들도 뭐죠? 국가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현대 복지주의 헌법, 즉 그러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국가가 행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현대 복지주의 헌법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 개념 보면 최초로 국가라고 생긴 모양에서는 전부 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이 성문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문서로 적혀서 구성이 되어 있든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입 맞춰가지고 입으로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전 저렇게 하고 야 네가 뭐 이건 맞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꾸려가든지 그러한 것들은 다 모두 헌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때요? 문자로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도 상관없이 반드시 국가가 있는 한 존재한다 해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고 그렇다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기본권적인 사항이 헌법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뿐만 아니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그중에서 특히 먼저 자율권과 재산권적인 사항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왜 넘어왔냐면 당연히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재산권이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거 보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더라.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뭐 봉사하는 사람 아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지만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안전에 있고 국가가 최소한 뭐죠? 그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뭐죠? 거리는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 복지가 헌법 속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고 그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헌법에 도입한 헌법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러면서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헌법의 분류를 볼까요? 실질적 의미 헌법과 형식적 의미 헌법. 헌법의 분류에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다음에 밑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그다음에 경선헌법, 연성헌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헌법은 뭐냐면은 헌법의 존재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헌법의 뭐죠? 존재 형태에 따라서 형식적 의미 헌법과 실질적 의미 헌법.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볼까요? 형식적 의미 헌법부터 먼저 볼게요. 형식적 의미 헌법은 외형적으로 헌법 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형식적 의미 헌법은 형식이라는 것들은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네, 그게 뭐 헌법 전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외형적으로 뭔가 보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고 하면 외형적으로는 뭐가 존재해 우리나라에 당연히 헌법 전이 존재한 거죠.
전문, 그 다음에 1조부터 130조, 그 다음에 부칙 6조. 자, 이렇게 해서, 자, 헌법이라는 헌법전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자,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라고 하면, 헌법전과 뭐죠? 동일어입니다. 동의어. 동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뭔가 형식이 있는 헌법이고, 자, 우리나라는 그 헌법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헌법 전에 있는 거죠. 자, 헌법 전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당연히 헌법 전과 똑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뭐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 헌법을 헌법 전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헌법 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 전만은. 이해하시나요? 왜냐면 헌법 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국가가 뭐 그림으로 되어 있다. 무슨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해석이 가능한 무슨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거기에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구나. 그런 형식으로 존재하는구나. 자, 그것도 형적 의미 헌법이죠.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국가는 뭐죠? 대부분이 아니고 뭐 아주 다 문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자, 문자로 어떤 헌법 전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즉 성문 헌법 국가는 전부 다 헌법 전이라는 형식으로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헌법 전은 동일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배우시겠지만 자, 경성헌법이 대부분입니다. 경성헌법은 뭐죠? 네,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까다로운 거죠, 여러분. 그걸 바로 경성헌법인데 왜 형식적 의미 헌법이 경성헌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약속할 때,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할 때 그 약속 잘 지키나요? 안 지키죠. 아, 여러분 잘 지키겠죠. 제가 안 지켜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면 저는 지킵니다, 여러분. 네, 그건 이 자리에서 공언? 네, 공언까지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문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뭐 문서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가 되어 있어. 그럼 그거 쉽게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여러분. 자, 그런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헌법은 헌법전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거죠. 자, 헌법 개정하기가 법률보다 더 까다로운 거 우리는 경성헌법인데 당연히 헌법전에 형식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경성헌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개정할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도 의미하는데, 자, 영국에는 헌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영국도 뭐예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데 당연히 헌법이 있겠죠. 하지만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영국에 헌법이 없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헌법 전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지만 실질적인 헌법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 헌법이 어디에 있어요? 헌법전에 있는 게 아니고 뭐 명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률에 있겠죠. 자, 법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규칙에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에 있단 말은 뭐냐면 헌법적인 사항이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헌법적인 사항이 뭐예요? 헌법 사항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1차 때 배웠잖아요. 자, 우리나라 헌법 내용적 개정 보면 뭐가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과 국가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 거죠. 우리 헌법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나라 헌법이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기본권이 없는 국가도 있지만 기본권이 헌법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여튼 자, 우리가 헌법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는 그거를 헌법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헌법전은 없지만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뭐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 거죠. 헌법전이라는 형식에는 없지만 다른 형식으로 다른 걸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법률이나 명령이 존재할 수도 있고 관습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판례로도 존재할 수 있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때,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볼까요? 자, 실질적 헌법은 뭐냐? 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 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 규범이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영국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하나요? 당연히 포함하겠죠, 여러분. 자, 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들어있으면 얘는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에요. 그게 형식을 갖춘 거든 헌법전이라는 형식을 갖춘 거든 또는 헌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어떤 법률이라고 뭐 칭한 거든 아니면 명령이라고도 칭했든 무조건 실질적 의미 헌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한 거죠.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냐. 자, 이 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헌법 전의 형식을 취하든 헌법 전의 형식을 취하지 않든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포괄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 자, 정부조직은 국가 권력의 조직인데, 자, 이 법률에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형식적 의미 헌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전의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부조직법은 실질적 의미 헌법에 속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실질적 의미 헌법은 당연히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으로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 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관습헌법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관습헌법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거죠. 이거 헌법에 나와 있나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 것은 뭐 무궁화다. 대한민국의 뭐 국가는 애국가다. 이런 거 헌법에 없는 거죠. 하지만 자, 관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관습헌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거는 뭐죠? 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볼까요? 형식, 실질적 의미 헌법. 자, 형식적 의미 헌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형식적 의미 헌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겠죠. 왜냐면, 자, 국가의 조직과 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아니면서, 즉, 헌법 사항이 아니면서, 자, 헌법전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의 헌법에 금지조항이었든지, 아니면 스위스의 어떤 도살조항이라든지, 자, 벨기에의 헌법의 혼인 후 거래라는 어떤 이런 조항들은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도 아니면서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도 아니면서 그 나라의 특수한 문화에 기대서 그 나라의 특수한 문화에 기대서 이걸 헌법에 넣어놨어요. 이 헌법에 넣어놨어. 근데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넣어놨지만 헌법전에 넣어놨지만 이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닌 거죠, 여러분. 왜냐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떤 내용이어야 돼요? 국민의 어떤 기본권적인 사항 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의 그런 사항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니면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가보면 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자, 성문헌법, 불문헌법은 뭐죠? 네, 문자로 되어 있으면 성문헌법.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자, 문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죠? 불문헌법인 거죠, 여러분. 자, 성문헌법은 헌법전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헌법인 거죠.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성문헌법은 동일하나요? 동일하나요? 동일하겠죠, 여러분. 왜냐면 법 형식을 헌법전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성문헌법이 문자로 되어 있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자, 헌법전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헌법을 형식적 자, 성문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의 국가는 자, 성문헌법을 따르죠, 여러분. 하지만 성문헌법 국가라고 해도 우리나라 성문헌법 국가죠. 헌법전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성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관습헌법 즉 불문헌법인 거죠. 여러분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것, 네, 헌법전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헌법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나요?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네, 한참 관습헌법 많이 떠들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도 불문헌법의 발생이 배제되진 않죠. 왜냐하면 헌법 전에 모든 걸 다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헌법을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문 헌법 국가라도 불문 헌법의 발생을 배제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죠? 헌법 사항이면서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자, 하지만 이러한 관습헌법은 자, 성문헌법을 보충하거나 효력을 증대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만약에 이 성문헌법, 즉 헌법전이라는 그런 형식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 불문헌법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불문헌법이 갑자기 헌법전에 성문으로 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폐지시켜 버려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불문헌법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인정 문제에 있어서는 자, 성문헌법, 그러니까 성문헌법의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지 못하고 단지 성문헌법을 보충하거나 효력을 증대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자, 불문헌법은 다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즉, 관습헌법으로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불문헌법은 당연히 성문헌법 반대말이겠죠. 자, 성문화된 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헌법,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자, 뉴질랜드는 불문헌법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헌법이 없는 건가요? 자, 불문헌법, 자, 문자로, 자,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뭐죠?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불문헌법인 거죠. 자, 불문헌법 국가들도 어떤 실질적 의미의 헌법 사항들이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자, 그러겠죠, 여러분. 자, 불문헌법 국가,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이 존재하고 그러면 이 헌법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자, 국민의 기본권적인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조직이나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 그런 헌법 사항이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네,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불문헌법 국가들도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헌법 사항들이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려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건 어떤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대단히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럴 때 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성문헌법 국가에는 있는데 성문헌법 국가는 성문헌법이란 딱 기준이 있어요. 이 법률이 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성문헌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존재하지만 자, 불문헌법 국가는 당연히 헌법전이라는 그 헌법전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헌법이라는 어떤 기준이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예요? 뭐예요? 법률이 속된 말로 완전히 뭐 같은데 재개정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판례로 할 수 있는 거지, 판례로. 네. 자, 하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불문헌법 국가는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죠, 여러분. 경성헌법의 반대말이 연성헌법인데 연성헌법은 법률과 같은 개정 난이도 또는 법률보다 하위의 개정 난이도 이하의 개정 난이도죠. 법률 이하의 개정 난이도 보죠, 여러분. 자, 그걸 연성헌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네. 자, 당연히 불문헌법은 문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전이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나 법률 이하의 개정 난이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성헌법인데 이게 다주설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의견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자,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자, 다수설이 됩니다, 여러분. 경성헌법, 영성헌법도 얘기했죠. 방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제정 주체에 따라서 hum정헌법, 그다음에 hum정헌법은 군주가 제정한 헌법이죠. 그다음에 민정헌법은 국민이, 그다음에 협약헌법은 군주와 국민이 같이 뭐죠? 붙어가지고 같이 동시에는 아니죠. 네. 훈정헌법 플러스 민정헌법. 자, 훈정헌법은 군주가, 민정헌법은 국민이, 그 다음에 협약헌법은 군주와 국민이 타협을 통해서, 자, 국약헌법은 네, 국가끼리 또는 어떤 주끼리 하는 게 네, 국약헌법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정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 규범과 정치 현실 차이. 자, 전제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차에 따라서 자, 규범적 헌법이냐, 명목적 헌법이냐, 장식적 또는 가식적 헌법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는 헌법 어떤 규범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근데 헌법 규범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완벽하게 규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헌법에 정해진 대로 딱 헌법이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춰서 떨어지나요? 안 그렇죠, 여러분. 이 정치 현실이 헌법이 정치 현실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사회의 정치 현실을 규율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규범적 헌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으면. 네. 하지만 완벽하게 규율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규율을 하고 있고 100에 뭐 한 60% 정도 규율하고 있고 또는 40% 정도 규율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명목적 헌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식적 헌법은 뭐예요? 그냥 장식인 거죠. 네, 헌법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전혀 이 헌법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장식적 헌법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어디에 속하겠죠, 여러분? 규범적 헌법에 속하나요?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헌법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명목적 헌법에서 규범적 헌법으로 가는 이 길목 어느 중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헌법 규범과 정치 현실의 차이, 즉 변대론적 효력. 자, 헌법 규범이 우리의 정치 현실,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을 얼마나 규율을 하고 있느냐? 자, 100% 규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100% 규율을 못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뭐 아예 이 헌법은 그냥 장식용이냐? 자, 거기에 따라서 자, 규범적 헌법, 자,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헌법의 특성은 네,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네, 좀 쉬었다가 네, 3차 시대 할게요.